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좀 추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ICO 공동구매 사기주의보라는 이슈를 먼저 삼아봤습니다. 오늘 그 보도에 따르면 그 ICO 공동구매 사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뉴스가 있어서요. 그 최소 참여 금액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그 많이 모금을 하고 있는데 채우기 위해서 공동구매 대리인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공동구매 대리인 대신에 이제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구매 대리인들은 그 ICO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과 직접 연락을 해서 그 팀들에게 직접 코인을 받아오고 암호화폐를 받아서 공동구매한 걸 나눠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자꾸만 생기고 있다고 하죠. 어제 이슈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벤처 투자회사 대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서 뭐 경찰 수사를 끝까지 봐야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도 뭐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것도 의심되는 사례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구매 대리인이 SNS 대화방을 닫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그 SNS 대화방으로 보통 그 암호화폐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동구매를 진행하시는데 갑자기 대화방을 닫아버리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게 그 문제가 왜 발생되냐를 원인을 분석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좀 사실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받아오기 위해서는요, 그 현지에 있는 투자회사를 개입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SNS 대화방이 텔레그램이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마블록이 아닌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마블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인데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 기반인데 뭐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많이 공동구매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단점이라는 게 뭐 0.5%의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금액을 바로 이제 그 프로젝트 팀에 전달하는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개인 지갑에 보관하게 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분석해 본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공동구매 대리인과 중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브로커가 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프리마블록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문제도 이제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피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이 없고 이더리움으로 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대화방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암호화폐 투자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 첫 번째 이슈 ICO 공동구매 사기주의보라는 큰 제목의 이슈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에서 암호화폐 20종 상세 설명 공개입니다. 뭐 일본 가상화폐 교환업 협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거래소 협회죠. 거래소 협회가 취급이 적절한 그 목록을 지금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게 20개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20개 종목인데요. 이 어떤 그거냐면 금융당국이 거래를 제한한 화폐나 법률 위반으로서 거래를 자제시키는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화폐를 이제 거래소 협회에서 정확하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등도 있는데 이 중에 넴이라고 있죠. 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해킹 당했던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넴 등 한 20개가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취급 목록은 불시에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개를 다 믿는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협회에서 이런 그 취급 설명서를 계속 이제 목록이나 이런 걸 발간하는 게 일본 금융청 산하의 그 연구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와 이제 보조를 좀 맞춰야 되겠다. 라는 그 뜻이 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가 취급 내용을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하고 정부에다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청과 공조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는 현재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계와 당국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하는 현상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승인.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이 그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상업은행인 시그네처 뱅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시그넷이라는 이런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뭐 연중 무휴로 수수료 없이 시그니처 뱅크의 고객들은 시그넷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방식으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P2P 방식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럽기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조항이냐면요, ALM 조항, 그러니까 ALM 조항이 자금 세탁 방지, 그다음에 사기 방지,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충족시키면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네처 뱅크가 시그넷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자금 세탁 조항이나 아니면 사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 혁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금 지급 결제 서비스 운영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본 정부가 아니지만 중앙 정부가 아니지만 주당국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새로운 금융을 위한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을 위한 혁신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기준에만 맞아준다면 얼마든지 허락을 해주겠다는 게 이런 입장이어서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럽기만 한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시면 세금이나 유통, 문서 공증 등 다양하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점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삼아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이슈는 정말 우리나라는 부러운 이슈가 아닐 수 없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